네, 안녕하세요. 이선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작을 하는데 저희 소개할 새 멤버가 입사한 지 한 일주일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PEF 사모펀드에 잠깐 있다가 저희 회사에 합류한 친구고, 다음 주 되면 새롭게 또 2명 또 아주 좋은 인재가 저희가 어쩌다 보니 아무튼 그렇게 지금 지원이 돼서 또 각자 소개를 할 예정인데, 네, 뭐 아무튼 굉장히 시장 거래도 나름 많이 해봤고 좀 나름 파생 상품이나 여러 가지 좀 경험이 있어서 제가 잘 교육하고 또 이렇게 또 본인이 열심히 배우면 좋은 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만들어서 할 예정인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투자자문에 같이 합류하게 된 박준호 매니저라고 하고요.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을 하다가 이제 같이 합류하게 됐고, 앞으로 이제 대표님께 더 많은 지식을 배워서 더 양질의 정보를 구독자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수익률에도 이바지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되게 제가 봤을 때 유망한 친구고, 좀만 가르치면 아주 든든하게 자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새로 또 합류하는 또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크로 좀 공부하다가 물어볼 것도 있고, 사실 저희 영상 마지막에 보신 분들 중에 또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뭐죠 그게? 저도 궁금한 부분이고 그 구독자님도 이제 궁금하신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제 여러 차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고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오면서 이 장단기 커브가 정상화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었는데, 혹시 이번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왜 이번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 아마 그분이 이제 70년대, 50년대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가 정상화될 때 그렇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서 정상화되는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왜 하물며 70년대도 보통 금리의 역전의 정상화는 단기 금리가 내려오면서 한마디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정상화가 됐는데, 무슨 논리로 장기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 약간 그런 질문이셨어요. 그거를 짧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0년대도 그렇고 사실 정상화가 될 때 보통 단기 금리가 이제 내려오면서 정상 커브 역전된 게, 지금은 이렇게 커브가 역전이 돼 있는데, 이렇게 역전이 돼 있는데 앞에 쪽 금리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정상화가 많이 됐죠. 근데 과거에는 없었으니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없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치면 2008년에 양적 완화도 그 말씀하신 기간 동안에 양적 완화라는 게 뭐죠? 기본적으로 돈을 풀어서, 돈을 찍어낸 돈을 가지고, 발권력을 가지고 돈을 찍어서, 기축통화기 때문에 돈을 찍어서 찍은 돈을 가지고 장기금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낮춰오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찍은 돈을 가지고 계속 장기 국채를 매입을 했죠, 미국 연준이.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장기금리를 낮춘 게 양적 완화죠. 근데 반대로 지금은 뭐를 하고 있죠? QT, 양적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2008년에 미국에서 그런 위기가 터지면 사실은 그건 근본적으로 그런 미국에 대한 신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장기금리가 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사실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무리 기축통화라고 하더라도 크레딧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그 2008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장기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하락시켜 온 겁니다, 인위적으로. 이를 따라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그 장기금리가 제공하는 일드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식하고 부동산도 계속 그 제공하는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가격이 상승이 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낮춰온 장기금리인데, 이제 문제가 인플레이션이 높게,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발현이 되다 보니 결국에는 장기 쪽에서 이제 양적 완화가 중단됐죠. 더 이상 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장기 쪽에서 인위적으로 계속 연준이 사들여서 낮아졌던 장기 금리가 양적 완화는 중단됐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라면 당연히 그에 맞춘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 없어지잖아요. 그에 맞춘 레벨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가 2020년 뭐 팬데믹으로만 발생했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은 2008년부터 시작이 된 양적 완화가 먼저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2020년에 이제 팬데믹 정책 그런 PPP 정책이나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많이 돈을 이제 바로 살포를 다 개인들한테 살포를 하다 보니 유통속도, 통화 유통속도까지 올라가서 이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까지 전가가 됐다라고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기간과 다르게 지금 이번에는 이제 장기금리가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런 양적 완화 지난 10년 넘게 발생한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착각으로 인해서 아직도 어떻게 보면 물가 CPI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장기금리에 대한 착각이 조금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현실화가 되고 난 다음에 뭐 어떤 상황까지야 괜찮을지라도 그래서 결국에 이 위험이 굉장히 저희는 이 부분을 강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마 차트를 아마 저희가 이제 요 옆에다가 띄워 놓을 텐데 실제 역사적으로 지난 100년간 뭐 예를 들어 이게 1900년도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라고 쳐볼게요. 그럼 지금 1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이거는 방송에 가서 뭐 3%나 사실 뭐 매경이나 아무튼 제가 출연했던 방송들에서 좀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한 번도 장기금리가 지난 100년 동안 CPI보다 이렇게 현저하게 낮게 1년 가까이 유지되는 경우는 과거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1940년대 뭐 예를 들어 CPI가 뭐 막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물론 그 차트는 저희가 찾아서 제공하겠습니다. CPI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CPI라고 하고 장기금리를 빨간 펜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장기금리는 웬만하면 최소한 이런 식으로 검정선 위로 갔다라는, 그러니까 최소 이 검정선 내로는 간다라는 얘기죠. 보통 웬만해서는. 이거보다 낮았던 때는 1940년대에 YCC를 단행한 적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이때는 전시 상황이니까 실제로 어떤 그런 아주 극한적인 정책을 써도 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었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프레셔 없이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기에 잠깐 한 1년 정도 빼고는 없습니다. 지금이 저희도 딱 1년이 돼가죠. 그러니까 지금 CPI가 뭐 예를 들면 5%인데 장기금리가 3.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갭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원래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2차 세계대전하고 73년에서 75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아주 잠깐. 그때 말고는 2차 세계대전에서 YCC를 했을 때 그리고 73년, 75년 아주 그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아주 강했던 그 기간에 한 1년 정도 당시 말고는 지금도 딱 1년 정도 지금 이게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나고 있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과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왜 올해 말까지는 늦어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다면 결국에 이 장기금리가 CPI 근처까지는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CPI가 올해 하반기 되면 저희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위험을 꼭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뭐 일단 아까 말씀하신 저도 그 댓글을 봤는데 꼭 저도 답변을 하고 싶었고 또 이제 스티브 한케 교수가 최근에 전망을 좀 바꿨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바꾸고 아주 대공황 같이 정말 M2가 왜냐면 전년비로 굉장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비어한 디플레이션형 리세션이 올 거다. 그러니까 대공황과 같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고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그거에 이제 시장과 그러니까 마켓적인 뷰에 따르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 프루팅에 사실 예전에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꼭 다뤄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아무튼 프루팅 오셔가지고 보시면 그거는 충분히 해소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혹시 지금 귀금속 시장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와줘서 금 같은 경우에도 온스당 $2,000를 계속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는 귀금속 시장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지 네,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 제가 보는 시각, 아무튼 저희가 보는 시각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장기금리의 상승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더 나타난다면 금도 단기적으로는, 왜냐면 금은 실질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명목금리가 올라가면 아무튼 실질금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기적인 하방 압력은 있을 수 있다. 근데 반면에 그런 현상이 생기면 반대로 또 장기금리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건 유가나 농산물처럼 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원자재의 상방 압력, 그러니까 상승 압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장기금리와 유가 같은 그런 원자재는 그래서 결국에 그 말은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유가나 농산물의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결국에 저는 높아질 걸로 보는데, 명목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만약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상쇄를 하게 되면 결국에 금은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상쇄를 하게 되면 실질 금리가 그렇게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상태,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실질 금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는 거기 때문에 명목금리가 높아져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높아진다. 라고 한다라는 건,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도 70년대 금이나 은이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계속 같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연준이 생각보다 지금까지는 잘해왔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연준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아직까지는 굉장히 센 블러핑으로 잘 고정해 놓고 있어요. 근데 금과 은이 진짜 상승하는, 진짜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는 장기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인해서 오를 때, 이해되세요? 네, 이제 더 이상 연준의 블러핑이 먹히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명목금리가 올라간다 그래도 실질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상승을 하니까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죠. 그런 환경에서가 원래 금하고 은이 제일 좋은 환경이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주 단기적으로는 명목금리가 상승을 한다거나 어떤 지금 레벨이 또 굉장히 전고점 레벨 위치라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나, 조금만 긴 관점에서 보면 더 크게 상승할 거다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 네,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대표님께 질문 드리거나 프로팅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다만 제가 오늘도 사실 그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으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설명할 만한 게 있으면 또 설명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